네, 정부가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 될 경우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박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어제 반헌법, 반시장 법안만 현재 통과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의결까지의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체계상 상권 분립을 기본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계속되는 거부권의 남발, 이것은 상권 분립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고요. 물론 이제 헌법상 거부권이 법률적으로 보장은 됩니다만 국회에서 모든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고 상권 분립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 제2요구안이 의결된 날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어제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뭐 이것이 휴가 기간이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 의결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학예 휴가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조금의 그 숙려 시간을 가지려는 그런 의지를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지시는 것 같고 예. 다만 지금 내용이 이 위헌적인 요소도 다분하고 또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숙의해서 넘어온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방송장악법이라고 우리 여당은 명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상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향후에 민주주의고 공정한 그러한 방송 체계의 틀이 무너진다는 판단을 지금 정부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정부 운영이나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집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600몇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듯이 잘못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도 또는 우리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지고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 잘못된 부분을 국민 앞에 여실히 드러내고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세계 증시,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다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만 금투세를 폐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 합동 토론회 개최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기회가 되면 합동 토론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 소속의 임광현 의원께서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합동 토론회 당장이라도 하자. 한동훈 대표 바로 나와라. 안 그래도 지금 발제자를 섭외하기 힘들었는데 충분히 토의하겠다, 논의하자라고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금투세가 OECD 국가에서 한국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금투세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저희와 대만 정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선진국들 중에 대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매겼을 경우에 지하에서 묶여있던 자금들이 공개되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도입을 섣부르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투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과 철저히 그리고 심각하게 논의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관련돼서 저희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견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이견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금투세가 지금 준비된 지가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금투세의 그 규모, 그러니까
과세 기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일부의 조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미 여러 의견들이 나와 있고요. 인광희 의원이 지금 한도를 5천에서 1억으로 상향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8월 18일 전당대회가 끝나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9월 달에 이미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금 낼 예정입니다. 그때 합쳐서 심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좀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좀 관련 논의가 속도를 붙어서 어떠한 해법이나 뭐 도출점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동훈 신임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의향을 갖고 계시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이 폐지 논란이 이게 우리 어떤 이 경제 정의에 반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지금 현재 이 법안이 마련하고 있는 그 5천만 원까지의 그 한도 이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5천에서 1억으로 상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전당대회 중에 5년간 5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또는 완화하겠다. 면제시키겠다 예. 또는 완화시키겠다. 근데 그보다도 좀 더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우리 금융시장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이 미국발 이 퍼펙트 스톰이라서 매우 그 위태로운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금투세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폐지 방향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원을 하고 지금 굉장히 국회가 정말 갈등의 최고조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8월 임시국회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민생 법안을 올해 좀 합의를 해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오늘도 마침 정책위 의장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 좀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22대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지 이제 3달이 되어갑니다. 네. 저희는 답해야 할 책무가 저희 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과정에서 국회에 해야 할 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정에서 여야가 그 문제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뭐 회담도 있다고 합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8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들이 많이 열리고 있지 않은데 제가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가 경제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모든 국회 14개 상임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시점이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도 일하고 여야 지도부도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8월에 현실 가능한 민생 입법 관련돼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의지만 가지고 또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합의라는 과정이 여러 가지 또 것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요. 좀 민생 법안에 대한 어떤 합의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최대한 이번 국회가 지은 잘못이 많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예. 이번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출산 문제,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이게 5대 분야의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 모자 보호법이라든지 이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기제 감면, 예. 또 기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번에 이 2달 동안 협의하게 된 이 과정을 돌아보면은 할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1인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 탄핵이나 또는 어떤 특검 이런 방향에 모두 이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하나가 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함몰되다 보니까 이 민생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추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위기감 때문에 또 여야 공이 우리는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 또 민생 법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8월에 잘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로 예. 그렇게 합의 정신을 발휘한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의원께서 모두 여야 민생 법안에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앞서 뭐 제3자 특검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그 지난번 경선 직전에 이런 그 제3자 추천 이 특검제를 예. 찬성을 하고 제안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은 이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질 않았단 말이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어디가 수사가 미진하다, 무엇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어떤 판단이 서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거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런 공정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재규명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이 수사가 뭐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게 저희 당내의 중론이지 뭐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당내의 분위기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노력을 아마 해 나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걸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일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또 입법 강행 수준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세 번째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되는 게 앞으로의 좀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60, 70%가 최병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갔다 잘못된 지휘와 지침에 따라서 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국방부가 관여했고 그리고 왜곡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특검법의 핵심이고요. 저는 이 특검법 민주당에서 다시 재발의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3자 특검법, 특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신속히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특검법의 핵심은 이번 사건에 제일 큰 피해를 본 가족들과 그리고 해병대원들이 동의하는 제3자 특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 이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기관의 장이 제3자로 둔갑해서 특검을 지휘하는 특검법은 합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당장 제3자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 당직 인선을 이제 마무리한 한동훈 호가 앞으로 이제 당정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것인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더 이상 옛날 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좀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김종혁 신임 최고위원의 발언은 네.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로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62.8%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취임한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에 원만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상호 긴밀한 협의와 상호 존중 속에서 정례적인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당이 그걸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도 목소리를 내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원만한 협의를 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국정의 동반자 자격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을 상호가 갖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표현을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것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권 교체 유권자 연합을 복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지층들이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분산 분열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래서 중도층이 합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됐고 이게 아마 이번 총선의 실패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그 이준석 대표가 발언한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면은 우리 기업의 이 투자 의지가 많이 위축되겠고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자기는 반대표를 던졌다 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당과 결을 같이 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함께 있었던 과거 이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큰 틀에서 이 대동소이하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개혁신당과 뭐 합당을 하자 정책 연대를 지금 당장 하자기보다 서로 충분히 만나고 공감을 형성하고 과거의 갈등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서로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진일보된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대표 간의 어떤 만남 같은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거고요. 글쎄 뭐 누구든지 한 대표는 보니까 상당히 열려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만나면 되고 누구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그 구분은 안 짓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통큰 정치를 하실 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만남을 갖고 좀 막힌 전국도 타개하고 지금 경제 활성화 방안도 좀 직접 논의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총선 직후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 두 번째죠. 않겠습니까? 예,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남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전에 예. 만나면 당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쉽게도 양당제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당제 구도를 유지해 왔고요. 대통령과 그리고 제1야당의 당 대표와의 만남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너무 없었던 것이고요. 저는 지난 총선 이후에 한 번 만나셨지만 좋은 결과를 못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독선을 심판한 총선의 결과였는데 그 독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제안도 그런 측면에서 꼭 통치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민생 경제 여름을 같이 한번 손만 잡고 풀어보자라고 하는 적극적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식당을 갔는데 약 예. 100여 평이 되는 넓은 식당에 제가 6시에 남자 3명이 들어갔는데 예. 저희 셋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시가 되면 더 오시겠지 쳐다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9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나가길 바라시는 종업원들과 사장님이 저 먼 테이블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서 한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여의도에서 굉장히 규모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나큽니다. 저는 이 과정, 이런 고난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떤 것이든 내놓고 민생회복을 위해서 손잡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전당대회 관련해서 참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어쨌든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해서 군부 조직인 뭐 하나회에
비유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명심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는데 이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저희 민주당의 역사, 국민의힘의 역사, 뭐 국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 정당에는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파의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양당제를 채택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각 정당 내에서 일정하게 수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양한 정치 모임으로 나오는데요.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개파이거나 뭐 최대 의원들 모임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지난 총선 직전에 그 정치권 진입을 노리고 있던 젊은 신진 인사들이 기존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과 그리고 욕구를 제안하면서 이 혁신회의가 만들어졌고 당내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뭐 하나회라고 하는 군인들의 사조직에 비유했던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이견 그리고 비판은 있지만 이것이 당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내 분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지금의 전당대회는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독선을 심판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의 결의가 모아지고 있어서 그것이 집중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전당대회 끝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이 멈추지 않는 이상 민주당 내 분열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의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정치권에 이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적법한 수사다. 네. 이게 지금 오히려 야당이 무책임한 정치를 선동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입장 좀 듣겠습니다. 네, 뭐 검찰청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번의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통신조회는 예전의 사건에 비해서 너무 광대합니다.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고요.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언론인들까지 지금 밝혀진 것만 약 3천여 명의 분들이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법령에 따르면 통신조회가 진행되고 나면 30일 후에 본인들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초에 통신조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통신조회가 그러면 2월 초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무려 그로부터 7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통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4월에 있었던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입장에서 4월 총선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판단해서 이 통신조회를 후에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들어서 한 달 후에 통보하게 되었던 조항을 지금 무려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보했다. 이건 대단히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의 근거도 있습니다만 국가 및 공공안녕에 대한 보장,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인멸, 그다음에 증인의 위협, 그다음에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법률적 예외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다분히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총선을 피해서 이것을 공개했다. 7달 후에 통보했다. 그래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상식을 뛰어넘게 너무 광범위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찰은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도 매우 심각하게 광범위하게 깊이 이 사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피해를 입고 있던 분들은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좀 무리한 사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항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 이 사찰을 했다는 자체조차도 그 사실조차도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어쨌든 개인에게는 그런 통신조회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다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적법 절차를 따라서 간 거다. 단 이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광범위하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할 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통화를 한 내용을 직접 알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누구랑 주로 통화를 했는가? 그 통화 당사자. 언제쯤 통화했는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고 내용, 사생활이나 이런 것에 이 지장인을 초래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의도적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은 사법당국이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은 국민적 동의 하에 그 국민 동의라는 것은 사전에 할 수는 없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본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 통보해 드린다면은 민주적인 절차를 받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큰 불법적인 그 사찰 혐의는 없는 걸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정치권 이슈들 박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